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국회가 오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지만 국내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 3법을 저지하겠다면서 장외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내부 논란 수습용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전국 현안들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죠?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줄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동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 아주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네 분께 이 부분 질문 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박명 교수님께요. 네. 지금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었고요. 가까스로 지금 5천선을 방어한 수준인데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향후 한 10일 정도가 고비랄 거 보시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건 이제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이 외부의 그 영향에 급격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주가가 상승폭도 세계 1위였지만 네. 하락폭도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취약한 부분이 안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투기적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B2 논란이 나오는 것까지 보면.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주식 상승의 크레딧을 이 대통령이 가져왔지만 전혀 의도치 않은 계기에 지금 시험대 위에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작년 6월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이 전혀 의외로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외의 계기로 대통령의 시험의 그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중동 사태가 고유가, 고환율, 그다음에 고물가로 이어지는 삼중고를 우리 경제가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크레딧이 대통령에 갔던 것처럼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국면에 아마 정부는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고통 분담과 여기에서 나오는 파장을, 특히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코스피 하락률이 9.11 테러 때보다 높았다고 하고요. 장중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506원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 마진선이 1,500원인데 지금 어쨌든 이 전쟁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유가.
유가하고 환율인데 환율이 이제 1,500선을 넘고 유가도 아까 보도 보니까 어느 주유소는 뭐 100원이 올랐다는데도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비축유가 상당량이 있어요. 지금 한 6달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현재로서는 기름이 공급 초과예요. 아직은 그래요. 미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그 산유국이 미국입니다. 사실은 중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적인 그 공포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패닉이죠 완전히. 어제 오늘 2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지금 뭐 1200포인트. 이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급등도 세계 1위고 급등 속도도 하락도 세계 1위예요. 하락 폭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단기 폭등을 많이 한 거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의 주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전문가들도 좀 이 전망이 다르더라고요. 한 달 내에 끝난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행정으로서 이걸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그 명분이 이제 뭐가냐가 문제인데 이란이 이제 의외로 이제 반격이 만만치 않은 원래 그런 나라니까. 예. 이란이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 아니잖아요. 인구 9천만의 큰 나라니까. 아무도 우리로서는 유가 문제인데 글쎄요. 좀 이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해서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 원래 현상보다 실적이 좋고 이런 기업들도 빠지는 걸 봐서는 지금 그냥 패닉, 공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야 뭐지 뭐 무슨 변수가 또 도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고 정부가 충분히 기름 문제라든지 석유 문제, 원유 문제라든지 이 유가, 환율 문제 이걸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예.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요. 강전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호르무스 해협을 통해서 우리 원유들을 많이 공급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거기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 기사 보니까 한 유조선 10대 정도에는 공격을 가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를 헤메네이 차남으로 뭐 지명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란 측에서는 이 호르무스 해협을 막은 게 우리라든지 뭐 일본 이런 좀 동아시아 쪽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 전쟁을 좀 멈춰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달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는 뭐 이따 대미투자 특별법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뭐 관세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외교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가 되는 지점은 대통령께서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뭐 다주택자를 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택을 팔아서 증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올해 이번 달 3일 기준으로 B2가 32조 8천억 원입니다. 사상 최고치인 거죠. 근데 어제 오늘 하루만 한 700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B2대에 있었던 부분들은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래도 해외 주식시장들에 비해서 어제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허약한 것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증권 주식 쪽을 부양시키는 게 너무 과했지 않나.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전의 전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장미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그동안 주가 상승 대통령의 코스피 5천 대선 공약이 조기 달성되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도 상당히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급락을 했어요. 이 상황이 이 대통령의 이 정책 드라이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본적으로 외부 변수에 의한 부분이고 한국의 정말 경제적 기초 체력을 다져왔고 다지고 있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아주 장기화 국면으로 갈 것인지 물음표가 있고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마가 세력도 비판하고 좀 비토를 하고 있는 이 이란과의 대치 국면을 장기화하기도 어렵고
또 미국도 물가 관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계속 국내 정치를 생각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장기화되거나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거. 기본적으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행정부의 태도나 입장은 불확실성을 기본값으로 깔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 더 큰 충격파로는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한국 주식 시장에 뭐 장기화된 국면으로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가 이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동 상황이 벌어지면서 동맹국들에게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여한구 이 통상교섭본부장이 여야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강전에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중동 비상사태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일정을 확정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뭐 함께 튀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사법 3법이라는 것을 강행 처리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 국익에 있어서는 정말 여야 없다.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렇게 막 고마워한다라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저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저희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법이 아마 9일에 법안 심사를 하고 한 12일 정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러한 태도들 저희 야당에 대해서 대화의 파트너로서조차 그동안에 보지 않았었던 태도에 대한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생각해 봅니다. 네. 장윤 대변인 보시기에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몇몇 고민거리는 있었거든요. 뭐 투자공사를 설치하느냐. 다 대부분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행정통합 갈등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국민의힘 이제 원내 지도부에 이제 감사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애초부터 3월 9일을 시한으로 해서 국민의힘도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문제를 넘어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문서로 된 합의문까지도 송원섭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아쉽고 안타까웠던 건 첫 이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연동지어서 이 대미투자특별법의 특위를 파행으로 좀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전을 못 봤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선 양보를 해서 특위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분이 하실 수 있도록 조율이 됐었는데 이거 상임위도 앞으로 국민의힘이 하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분들 계시는 상임위가 한 뭐 100일 동안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지표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졌던 거고 다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좀 가름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 예정 일정보다는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 12일 통과되는 것을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동맹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압력이나 또는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방공 관련한 그 페이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뭐 전략적으로 또는 전략적 유연성의 그 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갖는 안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리 이게 이제 또 결국 관세 문제하고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예.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앞서 최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원유 그 수출국인데 우리가 이제 중동으로부터 이 공급되는 원유가 우리가 7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장기화됐을 때 일단 그 대안의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부담이 이제 우리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참 외교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럽지만 참 그 뭐랄까요 아주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법 3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전국 순회 집회까지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시위를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법 3법 관련해서 전국 순회 장외투쟁 계획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뭐지 야당으로서는 사법개혁법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죠. 특히 이제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위헌 소지가 전 전혀 없다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메아리를 못 주느냐 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그 계엄 탄핵 때 이런 걸 가지고 장애 집회를 안 했다고요. 이제 와서 이제 사법개혁 3법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이제 같이 호응했던 분들이 글쎄요. 그분들이 뭐 과대 대표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전히 또 그 현장에서 같이 가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걸 외치고 가더라고요. 화면에서 보니까 보도에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국민의힘이 그분들을 뭐 오라고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이 역시 어게인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리고자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못 알려요. 게다가 지금 무슨 신고를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집회 신고가 안 돼 가지고 이 구호를 못 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딱한 노릇이에요, 사실은. 이건 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법 3법에 대한 이른바 국민의힘이 말하는 사법 3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데 실패했고 정치적 효능감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 얘기했습니다,만 주식이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펀더멘탈, 이건 펀더멘탈 있는 거, 이건 펀더멘탈. 기본이나 근본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하면서도 외부 자격이 엄청 취약한 게 드러났잖아요. 어제 오늘. 근데 그래도 펀더멘탈이 이른바 그게 튼튼해야지 뭔가 바뀔 때 상황이 바뀔 때 그걸 받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일정 부분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식에 비유한다면 펀더멘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계엄과 여전히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별로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없어요. 이건 기본의 문제니까 전혀 다른 트랙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이 부분을 자초해 가느냐. 그건 뭐 여기서 뭐 숱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눴으니까 반복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공허하게 들려요. 그리고 왜 탄핵 계엄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괴리된 행동을 보이다가 사법개혁 이걸 이제 가지고 국면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게 잘 맞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강준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열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국민 호소 도보 투쟁인데 오히려 윤 어게인 성격과 냄새가 나고 또 좀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집회 신고도 안 됐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집회 신고가 안 된 것은 꼼꼼하게 준비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뭐 강성 유튜버라든지 또 이렇게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강성 집회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지 말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정확한 노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집회에 오던지 간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입장 발표를 한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유영하 의원도 그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조금 더 전환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장 대표의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저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 선대위를 띄워야 되는 거거든요. 선대위 인선에 있어서의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 3법, 법외국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정원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장현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인데 귀국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을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세 가지 법 중에서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본인들이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장애투쟁을 할 정도로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다면 이걸 입법 과정에서 논의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애투쟁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순방 가서 없는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최고위원은 여행을 갔다라고 폄훼까지 하는 게 이게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정파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졸속이다라고 하는데 수십 년째 논의됐던 거예요. 언제까지 항상 논의가 될 때마다 시급하다, 졸속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대법관 증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이제 정말 정파 이런 부분이 없는 법조인이 자기 주변에 대법관 수 늘려야 된다는데 반대하는 변호사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시죠. 그 논리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치 좀 적이에요. 이를테면 이게 순차적으로 늘리는 그 임명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한다. 헌법에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지 않고 주권자가 선출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간접적인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예. 그 문제의식이 진짜 강력했다면 그러면 연도나 그 어떤 순차적인 방식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어야죠.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정희 전 대표님 반론 있으실까요? 지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라고 장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오래 논의해왔던 게 맞죠. 그런데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목전에 왔을 때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민주당도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반박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더니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왜 장애로 나가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지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것이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리고 뭐 이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별로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보세요.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써주지도 않았는데 장애 집회를 하니까 어쨌든 써주는 거예요. 이러한 환기 과정,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명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7일이었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는데 이때 친한계 인사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김혜지, 박정훈,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진정호, 또 정성국, 또 김경진 당협위원장까지요. 이들에 대해서 이른바 당권파가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른바 장관 갈등이 더 크게 불거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징계를 할지 또 어떻게 더 이어지게 될지 또 부산도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의원들은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부산까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또 반발이랄까요?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해프닝인데 이게 징계로 이어질지 아닐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제 보수의 재구성이 본격적으로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와 지향의 재구성과 그 플랫폼의 재구성인데 이제 이 플랫폼의 재구성이 이제 이런 징계의 논란을 갖고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정체성과 가치를 둘러싼 그 뭐랄까요 이제 갈라짐 또는 뭐 균열 이렇게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제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그 반복적으로 정도와 형태와 이 모습들을 또 강도 등을 달리하면서 진행되겠지만 내년 총선 내후년 이제 총선을 향해 가면서 일종의 이제 보수의 재구성에 그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어떻게 보면 서전격의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입 부분의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윤 어게인 논란도 좀 수습이 돼야 되고 지금 당내 갈등도 수습이 돼야 되는데 더 이 확대되고 부각이 되는 상황이네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오는 7일 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진종호 의원은 윤리위에 그렇다면 제소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대구인데 만약에 탄압을 한다면 부산까지 가서 안 가려고 했는데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더 깊어지네요 갈등이요. 참 보면 한가해요. 저 친한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기 대꾸 안 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당권파라는 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제가 프랭카드 많이 봤어요. 제가 동네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운전할 때 많이 봤는데 이분이 왜 이거를 도대체 이렇게 제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장동욱 대표가 뭐 하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물론 제명되고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죠. 국힘 소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간 게 현실이잖아요. 이분들이 친한 게 의원들이고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미국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현실 아닙니까? 다 아는 거고. 이걸 뭐 이 사람도 갔다고 이걸 제소를 하냐고요. 정말로 정치를 이거 정말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정말. 대단히 협량하게 한다 정치 자체를. 뭐 이분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정치를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너무 협량하고 이런 식으로 제명을 요구하고 또 그렇다고 친한 게 진정호 의원은 뭐 제소하라고 날 또 제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재준 최고위원도 그러면 나 부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 되겠다. 뭐 아이들 장난입니까? 이게 정치가 장난이에요? 너무 한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은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는데 보수의 재구성이 아니라 보수로 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친한과 이른바 이제 이거 아까 장안 갈등이라고 하셨나요? 명청 갈등은 들어가니 또 장안 갈등이 나왔어요. 또 해장형이 그러니까 장동혁을 한다. 해장 해당이 아니라 뭐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빼진다고 들어오면 이번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국회의원이 되고 들어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 그때 여러 가지 당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를 서로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친한계와 이 지금 친장계라고 그러나 당권파죠. 장동혁계가 말하자면 당권을 의식한 이런 하나의 힘겨루기 양상이라고 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한가해 보인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모두의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럼 최 교수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박 교수께 또 여쭤봐야 될 것이 이 지역들이 뭐 그냥 다른 지역이고 수도권이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보수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이거든요. TK, PK 여기서 이른바 쪼개지는 거 아니냐, 나눠지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영남의 뭐 승인, 영남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구 방문과 부산 방문은 상당히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죠. 아마 이 대구 여론 특히 이게 대구 TK 통합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대구시장 선거가 만약에 그 통합이 안 돼서 치러지게 됐을 때의 이 결과와 이 전개 과정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대구시장의 향배가 이 보수의 재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그 지방선거의 재보선에
출마를 만약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을 택할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글쎄요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또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 행보가 과연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책 입지를 넓혀줄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작용할지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엔 장현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고 강전의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의해서 부산을 방문하는데 부산에 이 방문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우연히 일치인지 부산 북갑에 위치하고 있는 구포시장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구포시장은 방문 예정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도 무관할 수 없고 민주당과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장현미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대구 가능성이 높을까요? 부산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어딜 가나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부산일지 대구일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을 공천하는지에 따라서 변동돼 있고 연동이 돼 있어서 이를테면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된 이후에 현직 도지사분이 계시니까 이철우 도지사가 본선에 다시 도전을 하신다면 뭐 지역구 재보궐은 나오지 않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력한 주자로 민주당의 전재수 전 장관이 거론이 되니까 그 지역에 서 이제 타진을 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저격성 공천까지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4분 5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는 건 사실 한동훈 전 대표라는 건 부인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민주당은 하루에 뭐 몇 번씩 그리고 어떤 주자를 채비시켜서 우리가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요. 후보가 확정된 지역도 있고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뭐 현역을 내보내니 안 내보내니 복면가왕 형식으로 하니 안 하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 국민들의 평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준엄하게 꾸짖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유권자층에 있다면 그건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그리고 본인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많은 또 지지를 이끌어냈던 부산의 온천천을 또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파전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산 재보궐선거가 성사된다면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결국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좋은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구든 부산이든 간다는 것이 본인이 지역구로 갈 만한 곳들의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나쁜 말로 하면은 지역구 쇼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희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데 있어서는 한 전 대표가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바탕이 되어 있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결자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1월 9일에 본인 명의로 직접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를 했는데 지금 3달이 다 돼가는 동안에 이제 2달이죠. 2달이 되는 동안에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처럼 새몰이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서는 좀 더 명쾌한 또 그런 전망과 예측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최 교수님 네. 한동훈 전 대표 대구일까요? 부산일까요? 둘 중에서 하나요. 네. 부산일 가능성이 높죠. 대구는 아무래도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통합이 되건 통합이 되지 않건 간에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자객공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보수가 좀 갈라지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할 겁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 했잖아요. 예. 그건 출마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생각이 변할 수 있죠.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출마해야 돼요. 지금 출마 안 하고 피해 다닐 길이 없어요. 이 상황에선. 그렇다면 이제 여러 군데를 타진할 겁니다. 뭐 계양을은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게다가 전북 부안 뭐 거기 안 될 거 당연하고 김제. 그럼 평택을 아산을 부산 대구 뭐 이런 데인데 군산. 네. 군산. 근데 대구도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부산이 좁혀지는데 왜냐하면 전재수 전 장관이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부산이 자기가 비게 되는 건데 부산은 뭔가 시도해볼 만할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투표 성향을 볼 때 결정적일 때는 대구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면밀하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돌려가지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지 지역의 성향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배지 달고 들어오는 것하고 안 들어오는 것하고 이거 뭐 모든 정치인에게 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이건 결정적이에요. 영어로 디사이시브하기 때문에 전 대구냐 부산이냐 꼭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땐 부산일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전재수라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저희가 뭐 특검 이야기했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증언 같은 거를 보면은 통일교 측에서 2만 원짜리 책을 500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윤영호 본부장의 사무실 앞에 노끈으로 묶인 채로 있었다는 거는 예. 1,000만 원어치 쓰레기를 샀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선거를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인데 한 전 대표는 전재수 의원이 출마를 해야만 그 지역에 비는 거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좋은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재수 의원 빈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정치의 방향성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의 방향성과도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주목을 끌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씨 사이의 끝장 토론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의견은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이 토론 이후에 선거 감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부정선거 지지자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윤어게인과 함께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과의 연대설, 협력설도 나왔는데 물 건너가는 겁니까? 뭐 거의 실무적으로도 준비가 양당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뭐 실무 협의 기구를 일단 구성하기로는 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사실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 아마 논의조차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개학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준석 전한길 토론을 본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8시간 다 본 친구도 있고 와. 짧게는 한 40분부터 길게는 한 3-4시간 이상 본 친구들이 많던데 그래서 다음 수업 주제로 이제 이걸 갖고 토론을 한번 하기로 했고 이준석 의원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으려고 계획 중인데 토론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수업에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앞에는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부정선거론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을 보면 대체로 드러난 자료들로 보면 이 부정선거론이 가장 핵심 그 코어에 있는 집단일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끝까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앞에 있는 탄핵 반대론, 그다음에 이제 계엄 불가피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지는 가장 안쪽을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보면 뭐 말씀하신 그 개혁신당과의 그 선거 공전은 아예 얘기조차 꺼낼 수 없는 얘기가 될 거고 예.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향배와 관련해서도 가장 코어 집단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중요 이슈니까 최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우리 박 교수님이 좋은 이제 기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정선거 얘기 자꾸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은 이걸 깨우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갖는다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럼 됐고요. 아니 또 이제 반대로 나눠서 하게 되면 뭐 그런 생각은 괜히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왜 장 누굽니까? 장한 갈등요? 네. 그 장동혁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 부정선거 토론을 했잖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게 이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돼요. 이 부정선거 이슈를 또 소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환하고 그 토론을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논리정연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또 반론을 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얼마든지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열린 토론처럼 말이죠.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런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죠. 자꾸 그 이슈가 소환되고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고요. 전 부정선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것 같고 전환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결국 전환길 씨가 했다고 해서 그걸 정말 논리정연하게 8시간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꽤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전 뭐 전혀 안 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여전히 윤어게인 또 그것과 같이 연계되고 그러니까 장동훈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스템을 뭐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아까 말씀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부정선거론에 동조한다고 해석이 되게 이게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훈 대표가 아직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기껏 나오는 발언이 반응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았을 거예요. 이 부정선거 때. 장유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절 관심도 안 가지고 아무런 발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야기를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된다 이런 판단도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장동혁 지도부가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도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창렬 교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결과적으로 마이크를 쥐어준 꼴이 됐어요. 제가 거기 그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분 중에 한 분이랑 1대1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 선거 대리인단 중에 한 분이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긴장할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리와 어떤 상식의 영역을 벗어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투표지가 교체됐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투표지를 공급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도 같은 흰색 종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투명도와 백색도가 다 달라요. 백색도, 투명도 그리고 그 굽어지는 정도 이런 거를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런 건 없다라고 대법원이 여러 차례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념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인 존재감이 점점 줄어드니까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편승했고 결과적으로 전환길 씨로 대변되는 이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마이크를 쥐어줬고 그 결론은 엉뚱하게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TF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극우의 목소리예요. 한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집단의 목소리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그것도 공당의 제1야당의 지도부가 한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정치적 창결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의 전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장윤미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속속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천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단수 공천됐고요. 인천의 경우에도 박찬대 의원이 전 원내대표가 또 단수 공천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에 이 출마를 선언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체로 지금 좀 유력 후보들에게 서울의 경우에는 유력 후보들에게 많은 당뇨들이 좀 캠프에 속속 합류를 하고 있다. 캠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몇 명과 규모를 보면 누가 공천될지 대체로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딱 어느 주자가 뭐 유리하다 뭐 이렇게보다는 일단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되심으로써 이제 경선에서는 이제 그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됐었고 뭐 박주민 의원 그리고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 전현희 의원 뭐 여러 주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특히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많은 이제 또 사람들이 뭐 지지 뜻에서 또 지원의 의미에서 모여주시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정확합니다. 일단 이 유권자분들이 빨리 평가하실 수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일단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제 전략 공천으로 강원도 그리고 인천 오늘 이제 박찬대 후보로 이 선출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가 비교되는 지점은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과연 될 것인지 오리무중이라면 비교적 빨리 가닥을 잡아서 저희는 평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거에도 사실상 완전히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채비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박명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일단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이제 도전하는 것이니까요. 경기도는 수성을 해야 되는 민주당이니까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정원호냐, 박주민이냐, 전현이냐, 또 다른 누군가이냐. 경기도는 김동연이냐, 또 추미애냐, 한준호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전체적인 공천 흐름은 지금 민주당이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아직 준비를 시작한 단계도 아니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아마 그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핵심은 서울의 또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울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원호 전 구청장이 이른바 명픽으로 가장 유력하게 그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이 이제 있고 또 박홍근 의원이 이제 그 아침에 그 경선 후보자로 발표됐다가 오후에 장관 지명자가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당정 엇박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만큼 이제 좀 다선 의원들의 김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경기도는 이제 결국 김동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동연 지사를 아마 강성 지지층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부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역시 그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의원의 양자대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김동연 지사가 최근 여러 가지 그 흐름들로 보면 친명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뭐랄까 좀 반성과 또는 이제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이제 신뢰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께는 좀 경기도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선이 당원, 국민 이렇게 뭐 섞여 있습니까? 방식이? 글쎄요, 제가 그 경선 방식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네. 50대 50인 것 같은데. 예. 박명 네, 그렇게 알고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당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글쎄요. 50대 자 서울은 어느 정도 이제 유력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경기도가 어떨까요? 지금 방금 전에 박명 교수님은 김동연 대 추미애 대 김동연 양자 대결 양강 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한준호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한준호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현재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당의 강성다원들에게 소구력이 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경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그 정치적 발언을 좀 많이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관료 출신이라서 그러니 너무 점잖게 너무 이제 도정 이런 쪽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떤 경선은 정치 행위 그 자체거든요. 그거 이제 의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도정에 이제 열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건 해봐야지 알아요. 현직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도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경기도는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게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전망이거든요. 뭐 선거는 치러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도가 공천이 곧 당선처럼 되고 말았어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지금 아주 이 경선이 치열할 거예요. 그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도 만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김동연 지사도 뭐 대선까지 나갔던 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미애 의원이 뭔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또 속으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역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경선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해봐야지 한다. 김동연 지사가 전혀 낭망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곳이 민주당에서는 경기도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강재드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는데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경선을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노래를 하는 것인가? 노래는 아닙니다. 신인 후보들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을 한 뒤 최종 승자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는 이런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이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복면가왕이라고 하니까 뭐 예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방식이 신인들이 관심을 받는 시간들을 늘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 다른 후보들이 같이 경선을 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뭐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시간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뭐 복면가왕 방식이든 경선 방식이든 간에 오세훈 시장 외에 어떤 좀 유력해 보이는 뉴페이스 혹은 뭐 현직 의원 이런 분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윤희숙 전 의원만 이제서야 새로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상황인 거죠. 네. 신동욱 의원도 뭐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탄핵과 그리고 뭐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이후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뉴페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 장을 당 지도부가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이 단체장, 지방선거 단체장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가 최대 격전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래서 장유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인데 여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다선을 했던 지역구입니다. 이른바 계양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걷는 사진까지도 올렸는데요. 교통정리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두 주자가 지금 인천 계양을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지역구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5선을 했던 송영길 전 대표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이입부로 분류되는 이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냐 뭐 두 정치인 모두 훌륭한 측면이 있고 이게 교통정리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사실 동의하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이제 현직 의원을 단수 공천했기 때문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그러니까 인천 그 연수구가 빕니다. 예, 연수가 예. 비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주자가 있고 비는 보궐 지역이 두 곳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국면 속에서 이 교통 정리가 되게 어렵다. 누군가가 막 크게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조만간 잘 수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를 누군가는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네. 박명희 교수님께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천 계양을 누가 공천 받을까요? 먼저 글쎄요. 한 사람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뭐 다행히 박찬대 의원 지역구가 나왔으니까 네. 서로 엇갈려 가든 또는 뭐 원래 예정했던 대로 가든. 근데 지금 이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에는 박남춘 전 시장도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뭐 당연히 준비하시겠죠. 원래 그분도 인천시장 출신에다가 네. 이 지역 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의 의견보다는 아마 이 대통령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대통령이 그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와 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둘이 엇갈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원래의 곳을 원래의 주인이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또는 또 그 더 큰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비전을 위해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결국 이 대통령의 의사는 끝까지 아마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그걸 어느 쪽이 먼저 알아서 움직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명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좀 좁혀서 명심 명픽을 이야기하셔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절대로 조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타낼 수도 없고 나타내서도 안 되겠지만 속으로라도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1g이라도 누구 쪽에 더 무게를 실을까요? 김남준입니까? 송영길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번도 대화를 안 나눠봤는데 알 길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김남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고맙죠. 그리고 오늘의 대통령 자리도 개항을에 이제 배지 달면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정치를 떠나서 정치라는 또 이게 주고받고 빚도 갚고 이런 게 다 정치고 사람 하는 게 다 정치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한테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김남준 대변인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또 아주 이제 여권 내부에서 힘들게 됐는데 뭐 교통정리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조율이어도 좋은데 글쎄요 참 어려운 답변인데 제가 덜렁 하고 말았는데 다들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맨날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드리는데 예측이니까요. 네. 네.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맨 처음에 마음먹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권 전체에서 그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뭐 제가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뭐 네, 예측입니다. 전혀 근데 전화도 김남준 대변인이 만약에 이 개항에서 공천을 받게 된다면 또 이제 혹자들은 명청 갈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는 꼭 뭐 원내 의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 돼서 당대표를 나갔을 때 더 폭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임기 연장을 연임을 위해서 1인 1표제나 합당 같은 것을 추진했다라는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을 배제하기 위해서 김남준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또 오해 아닌 오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이거는 결국 또 이제 김민석 총리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인터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총리실의 의중도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정청래 대표가 또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난다고 하니까요. 인천 계양을 공천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정청래 대표가 또 탈당을 했던 인사에 대해서 25%의 페널티도 안 매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일 벌어질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구속영장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구속 수감이 된 김경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구속이 미칠 영향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두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워낙 많은 또 보도들도 있었고 정치적인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일단락이 될까요? 강재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12월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3월이 되어서야 이 당사자들이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사자 중에 하나라고 김병기 의원도 지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가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의원도 지난 주말경에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뭐 영장 청구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경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서울시 의원으로 비례로 들어왔는데 이후에 지역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청장을 나가기 위해서 현직 의원들 측에 돈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 의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수사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뭐 특검은 조금 요원해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도 경찰 측에서 이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조금 더 확대되면서 속도감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상당히 좀 민감해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국빈 방문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 내용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 녹취 보도를 첨부했습니다. 이 검찰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인데 어떤 보도 내용이냐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하고 싶다며 돈 줬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졌다고 하고 싶다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된 그런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왜냐면 이게 김성태 회장의 육성 노치 이거는 측근한테 한 얘기니까 정말 내가 돈을 줬다고 얘기하겠다. 근데 그거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누가 들어도 이게 무슨 뭘 의식하고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소 취소 모임이 지금 현재 해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내 기구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만 그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뭐 법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재판소원법이라든지 대법관 증언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분명하게 난 돈 준 적이 없다. 이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녹취해서 입증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또 이게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의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요. 뭐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하신 건데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는 거고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 뭐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진실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장윤미 대변인께서는요? 네, 이 부분 1,600쪽에 달하는 교도소 그 구치소 접견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고요. 이를테면 김성태 씨가 야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내가 진짜 줬다고 하고 싶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 검찰이 본인을 굉장히 종용하고 압박한다는 취지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3월경부터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4월에는 안부수 그날 좀 오라고 그래라. 북한에 돈 줬다고 그리고 진술하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발언 중에 또 뭐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토로해야겠다. 그걸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그 바로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안부수란 사람도 그 즈음에 실제로 진술이 바뀌어요. 김성태란 사람은 처음에는 난 이재명이란 사람이랑 통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800만 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조작 수사라고 불러도 무방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게
지금 법원에 현출된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민주당은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강전의 전 대변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린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좀 그릇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B2 이 개미들의 눈물에 대해서 어제 오늘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을 올렸거든요. 근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이 나는 거죠.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까지 뭐 반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해왔었던 일들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아 맞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었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이건 재판 과정에서 다루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심지어 당사자성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이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또 시끌벅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또 그다지 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비치기도 하고 대구 경북 통합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오락가락했죠. 그리고 준비 없이 이제 이 상황을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대구 통합이 만약에 안 되면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난감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찬성을 한 건데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고 충남 대전은 또 민주당이 또 통합을 강력하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측이 다 여러 가지 뭐 조세에 관련된 거라든지 권한에 관련된 거라든지 재정 권한 이양 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시행령을 바꿔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양측이 다 정치적인 속내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패키지로 충남 그 대전도 통합을 그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훈 충남지사가 그냥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유난히 이 충남 대전 통합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각 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지방선거를 둘러싼 통합단체장에 대한 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오해를 낳기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에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패키지로 통과시켜라.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충남 대전 이 부분도 지금 강훈실장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 충남 대전 통합에도. 행정 통합을 위한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은데 국회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신데 이 박명호 교수께서 오늘이 또 마지막 출연입니다. 학교 일정도 있고요. 끝으로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 뭐 그렇게까지 광고할 사안은 아닌데 그 이왕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밖에 들을 수 없는 얘기, 그 조금 이렇게 물 밑에 좀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다니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